우리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걸 보면은 네.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의 어떤 카타르시스다. 얘기를 보면 네, 가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커가 쓴 가면과 배트맨이 쓴 가면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바로 영화 유튜버 라이너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또 이제 다양한 방송에도 나가고 또 오늘은 책을 가지고 온 라이너라고 합니다. 영화 평론가인 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되게 애매한 게 옛날엔 영화 평론가가 있었고 네, 영화를 소비하는 대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이 중간 정도가 영화 유튜버 역할이 음. 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음, 따져보자면 요즘엔 좀 평론가 역할을 하지 않나 영화 유튜버가 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영화 평론가들이 좀 되게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신문 같은 데서 네. 어렸을 때는 네. 영화 새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평론가들이 뭐라고 했나, 요게 이제 영화를 선택하는 유일한 지표였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그런 평론가분들이 그런데 글 쓸 것도 많지 않고 또 이제 그런 걸 참고하지도 않죠. 사람들이 참고하는 거는 보다 많은 매체들이 네. 됐던 것 같아요. 영화 유튜버는 그 중에 어떤 하나 음,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는 일은 평론가처럼 일을 하지만 본질은 영화 유튜버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네. 책을 보면 아이언맨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 어벤져스의 뭐 비극을 얘기하면서 시작에 나오는 카타르시스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네네. 식으로 하셨거든요. 네. 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시약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비극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극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어떤 해방감,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거를 뭐 이제 이런 비극은 연민과 네. 그런 공포 이런 걸 좀 두려움을 네.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걸 보면은 네.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고 나서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에 빠져 있는 관객들을 봤어요. 네. 그리고 되게 여운을 깊게 느끼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피니티 워 자체가 하나의 비극이라서 그래요. 마지막에 그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 피터 파커를 딱 끌어안고 가만히 있는 그런 아이언맨의 모습, 토니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임무를 다 완수하고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정원에 지친 몸을 이렇게 딱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는 이런 그걸 보면은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의 어떤 카타르시스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비극의 구성 요건이라고 했었던 뭐 미토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다 빗대어서 설명을 했어요. 네. 배트맨 이야기를 하면서 페르소나 이야기를 많이 네네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보면 네. 가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커가 쓴 가면과 배트맨이 쓴 가면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조커가 쓴 가면과 배트맨이 쓴 가면, 이 가면들이 서로 다르죠. 네. 근데 배트맨 같은 경우는 자신 내면의 트라우마를 겉으로 드러냈다는 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고담의 히어로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게 어떤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가면이라면, 조커가 이렇게 분칠을 하는 거는 네. 사회인으로서의 가면을 전 벗어 던지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어떤 내가 그동안 사회를 살면서 강요되었던 가면들을 벗어 던지고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광기를 끌어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화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을 벗은 조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게 조커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OTT가 또 영화관을 대체하다시피 하잖아요. 매체의 차이가 영화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영화관이 어느 정도는 축소되겠지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집에서 이제 OTT를 통해서 보는 어떤 영화 관람의 경험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경험은 좀 저는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냉장고에도 한번 가게 되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잠깐 멈춤하게 되죠. 잠깐 아무래도. 멈춤하고 딴 거 혹은 뭐 딴 생각하고 영화 보다가 휴대폰 봐도 되잖아요. 네.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영화관 안에 가면 일단 사람을 가둬놓으니까 가둬놓고 그리고 다 같이 보게 만들기 때문에 또 이제 집에서 영화관 정도의 어떤 그런 AV 장비들을 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관이 그렇게 쉽게 뭐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OTT에 맞는 좀 더 쇼폼 콘텐츠들 네. 이런 것들이 콘텐츠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OTT 때문에 제가 갑자기 러시아 영화를 보게 되는 일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 영화관에서 러시아 영화를 보게 될 일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에서 좀 큰 음.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반대적으로 보면 여기서 틀어주는 걸 계속 보니까 OTT가 이런 걸 좀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유튜브 홈에서 영상을 이렇게 내리다가 이거 네. 재밌겠네 하고 클릭해요. 그러면 마치 제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유튜브가 이만큼 골라가지고 네. 이 중에서 골라봐 맞아요. 이렇게 한 거라서 원래 선택은 유튜브가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OTT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스페인 드라마 보면서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건 마케팅이구나. 그래서 마치 다양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다양해진 게 맞긴 하지만 그거는 그 OTT 회사가 딱 의도한 만큼만 네.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OTT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기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